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금요일 아침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내자 조선일보는 임모 여인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쉬운 길을 놔두고 왜 둘러가냐고 못마땅해 합니다. 진실규명을 위해 어떤 길이 쉽고 타당한 길인지 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준비하고 계십니다. 뉴라이트 교과서에 역사 왜곡 문제가 터졌는데도 대통령은 뉴라이트 국사편찬위원장을 내정하고 여당 의원들과 보수 언론은 연일 지원 사격입니다. 학계와 정치권, 언론이 삼각편대를 짜고 역사 전쟁에 나서는 형국을 짚어봅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안민석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의 영화 쉐킷이 추천하는 영화는 친일파 3대를 그린 계몽영화라는 작품입니다. 계몽영화를 흔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에너그램 공갈에서는 화제가 되고 있는 유영익 어록 가운데 이승만을 세종대왕에 견준 대목을 에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게 오겠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녀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심. 그 관심은 자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학교 폭력이나 왕따를 당하는지, 고민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뭘 보고 노는지 부모님께서는 지금 다 알고 계십니까? 여기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스마트 보디가드가 자녀의 학교 폭력 징후, 심각한 고민,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부모라면 부모님께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하세요. 구글 스토어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세요. 오픈마켓에 제품을 등록하는데 남들보다 돋보이고 싶으신가요? 소셜 커머스에 제품을 등록하고 싶은데 디자인비가 부담되시나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인터넷 페이지, 전문 디자인 업체가 있습니다. 글로벌 소셜 커머스 그룹폰 코리아에 단연간 디자인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컨텐츠 팩토리가 도와드립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와 그룹폰, 쿠팡 등 소셜 커머스의 페이지 등록 시 기본 8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해드립니다. 판매와 직결되는 좋은 페이지 디자인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주세요. 042-719-8800 042-719-8800 검색창에 컨텐츠 팩토리. 기초연금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합니다. 기초연금을 기대했다가 혜택을 못 받게 된 노인 인구는 약 200만 명에 달합니다. 기초연금 혜택을 못 받게 된 소득 상위 30%의 노인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대해 정부가 사회공헌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정부 추산으로도 15,000명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정부 수정안 때문에 야기되는 근본 문제, 다시 말해 중산층과 청장년층의 손해, 국민연금 부실화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어서 기초연금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야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해온 여당이 돌아온 야당과의 정기국회 일정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협상에서 민주당은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원 개혁특위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두 가지 모두를 거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 공약으로 발의해서 관철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가 조선일보 보도와는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임 씨가 수억 원대의 전세를 살고 있으며 전세자금의 출처가 최 총장일지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오늘 기소됩니다.
검찰은 이 의원 기소와 함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정부가 10월 초에 3,000명 규모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이 경찰에 요청한 시설보호 개시 시점이 10월 2일이라는 점에서 10월 2일에 맞춘 공권력 투입설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로 언제 공사가 강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5년간의 암 투병 끝에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교 2학년 때 등단해 천재 작가로 불렸던 최인호 선생은 별들의 고향, 고래사냥, 겨울 나그네 등을 발표했으며 작품 상당수가 영화로 제작돼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는 28일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가 치러집니다. 오늘 간추린 뉴스는 고 최인호 선생의 생전 육성을 들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아내의 눈빛을 보면 좋겠어요. 먼 영혼의 눈으로. 내가 이번에 배운 게 하나 그거야. 기다리자.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제 소원이 있다면 환자로 죽지 않겠어요. 나는 작가로 죽겠습니다. 전 원고지 위해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오늘 아침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민 PD는 제 건너편에 앉아서 PD와 기술 감독 그리고 방송 출연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PD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한국일보 일면입니까? 일면은 아니고요. 8면에 있습니다. 네. 이 충북 청원 출신의 친일파가 있습니다. 민영은이라고. 네. 충주 농공은행 설립위원이고요. 충북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냈습니다. 일찍부터 친일 활동을 했는데 1915년 11월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일본 왕 즉위식에도 참석해서 대례 기념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연히 남아있는 그런 친일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한말 청주군수를 지낸 이 민영은의 일부 후손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예. 민영은의 후손 민모 씨 등 5명이 2011년 3월에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에서 3가, 영동, 남주동, 문화동 이렇게 도심지역 12필지를 반환하라면서 청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민영은의 외손자 2사람이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부 후손이,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이제 인척관계가 되겠죠.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강력한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민영은의 1남 4녀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막내딸입니다. 네. 자, 이 외손자들이 말하자면은 이 다른 친척들의 다른 친손들에게 이제 그 취하를 촉구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외손자들은 외할아버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후손으로서 깊이 사죄드리고 소송으로 상처 입은 청주 시민에게 사죄드린다. 소송을 제기한 후손에게 땅을 아름답게 기부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소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사과한 친일파 외손, 그 권씨 형제의 사촌 관계에 있는 분들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한겨레 일면 볼까요? 네. 이제 오늘의 중심 뉴스를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제목이 박 대통령 무상 보육 공약도 저버렸다. 이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엇이었느냐. 지난해 대선 당시에 만 5세까지 국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고 올해 초에도 영유아 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죠. 예. 자, 그런데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서 이 무상보육 공약마저도 사실상 파기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 보조율을 애초에는 한 20% 약속을 했는데 10%로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 올려주기로 했는데 10% 올리는데 이제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아니 이 국가가 중앙정부가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라면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방정부는 그동안 이제 20% 인상 이걸 요구해 왔는데 정부도 여기에 수긍을 했었고요. 자,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20%포인트 인상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네, 어제 정부 발표를 앞두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이 시간에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간에 김성태 의원이 얘기한 내용도 네. 여야가 합의한 내용도 20%포인트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리고 또 10% 인상하는 10%포인트 인상하는 이미 전에 나왔다가 지자체 반발로 네. 발표가 이제 유보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올리나 싶었는데 역시 역시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에도 20%포인트 인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예. 자, 정부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대통령령인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죠. 이 양반이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을 MB정부가 사실상 파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강력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선 후보 때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고요. 그러니까 이 무상보육 공약은 주부의 표심을 끌어당기는 아주 강력한 공약이었고, 예.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네, 준다. 그 60대 이상 노인들에게 상당히 어필했던 네. 다가갔던 그런 공약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저버리게 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전병헌 그제군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을 화장실 정권이라고 이제 묘사를 했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는 그런 정권이다. 예.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가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참 날이 잔뜩 섰고요. 이 날선 칼을 맞는 이런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아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장들을 구사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공개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은 난수표처럼 돼 있다. 네. 전문가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생산 과정도 난산이었다. 어렵게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부가 1000번 넘게 시뮬레이션 했다고 한다. 그런 아니긴 하지만 반기는 사람보다 회초리를 드는 촉이 더 많다. 정부와는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득 하위 63%까지는 20만 원, 64에서 70%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을 줄여서 10만 원에서 19만 원을 지급한다. 네. 이 구간 노인들은 중산층이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에 이어서 기초연금도 중산층을 불리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 이번에는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황우여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공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안이 난수표처럼 된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0년 가입했으면 20만 원 최고액을 받는다. 가입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기초연금이 약 10,000원 줄어서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안의 장점은 돈이 덜 들어간다는 점이지요. 정부를 위한 이번 기초연금 정책이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향신문에도 뭐 비슷한 기사가 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연금 오래 부으면은 불리하다. 노후 준비한 사람들에게 역차별이 된다. 예. 이런 이야기가 바로 중앙일보 기사라면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로 50대가 배반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뭐 60대 이상 노인들만 허탈감에 젖은 것이 아니라 또 무상보육 공약이 이렇게 사실상 무산되면서 뭐 주부들만 이렇게 허탈해하는 것이 아니라 50대들도 배반당했다. 이것이 바로 경향신문의 논지입니다. 예.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초 약속한 20만 원에서 지급액이 차감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는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무너졌고 이 와중에 20에서 40대와 50대 다수에게도 현행 기초노령 연금제도보다 불리해졌다는 것이 경향신문의 논지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보면은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1,176만 9천 명입니다. 평균 가입 기간은 9년을 조금 넘습니다. 현재 평균 가입 기간을 적용하면은 55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앞으로 65세가 될 때까지 19년 동안 국민연금을 유지했을 경우 기초연금은 17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다는 이유로 애초 약속보다도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50대는 사회생활을 30살 안팎에 시작했더라도 대략 15년 이상에 이렇게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은 기초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거지요. 정부 계획대로 개선할 때까지 지금까지 15년 동안 보험료를 내온 50세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까지 국민연금을 15년 더 유지하게 된다면은 기초연금을 1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이거 그냥 야당이 네. 통과 안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네. 공부하려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시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현행보다 더 불리해졌다. 그리고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점점 노인돼서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나름 또 기사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잘 소개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라디오 방송에서 숫자가 많이 나오면 예. 듣기 좀 복잡하실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 다음 기사 소개해 주실 내용을 보니까 예. 제가 그렇게 이른바 이제 이어주는 멘트를 치면 네. 연결이 매끄럽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신 거였습니까? 네, 이거 저희 서로 호흡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런 복잡한 디테일 때문에 예. 국민들 눈속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네. 당국자들이.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죠. 네. 예. 네.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공약을 대폭적으로 말하자면은 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야당은 어떤 반응이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앉아서 지켜만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김한길 대표는 국민 기망, 그야말로 극치를 이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야 합의가 쉽지 않죠. 여야 합의가 쉽지 않으면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간은 여당이 날치기 네. 통과를 하는 수순인데 이 국회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야당 협조 없이는 통과시킬 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이 공약 위반 이거 그냥 대충 잠깐 한번 욕먹고 말지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3면에 실려 있고요. 자, 이렇게 야당이 하여튼 강력하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긴 한데 오늘 한국일보 칼럼을 보니까 목 놓아 외쳐도 메아리 없는 민주당 이런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말이죠. 이 글을 쓴 분이 이영석 논설위원입니다. 이분이 누구죠? 한국일보 편집국장이었다가 네. 장제구 회장이 날린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군요. 그분이 네. 사실상 해직이 됐었는데 네. 복귀를 해서 이렇게 칼럼을 쓰셨네요. 일단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분이 쓰신 첫 칼럼이 복직 후에 첫 칼럼이 목 놓아 외쳐도 메아리 없는 민주당
이런 내용인데 지금 사실 이 국면은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당의 존재는 상당히 희미하다. 이건 왜 이럴까? 일단 민주당 내부에 노쇠한 토대. 지금 뭐 40대 후반이 청년 당원일 정도로 당이 노쇠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담합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였을 시절에는 한 사람 중심의 카리스마가 당을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뭐 개파간 나눠먹기식 담합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더라도 그 리더십이 잘 인정되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예. 게다가 뭐 당원 관리조차 제대로 못하고 내부 인트라넷조차도 없다고 하네요. 민주당이. 이런 주먹구구식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보니 이 미래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이영석 논설위원의 논지입니다. 네. 이 민주당 내에 인트라넷이 없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새누리당에는 있나요?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김성태 의원이 저희 그 국민TV 라디오 최초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 그 멘트 이후에 뭐 지금 중앙정부가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이런 논지의 말이 뒷받침이나 하듯 이렇게 복지정책이 무상보육의 경우 결국 지방정부에게 대폭 그 부담이 또 안겨지는 이런 형국의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상당한 어떤 그런 뭐 꼭 인터넷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이런 정책 네트워킹이 촘촘히 깔려 있는 것 아닌가 그걸 느꼈습니다. 어제 이미 암시를 했다는 거군요. 네, 충분히 암시를 했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은 그때 정부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포함된다. 그 멘트는 정말 보기에 따라서 실소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멘트긴 하지만 이건 상당히 조율이 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런 어떤 그 새누리당의 전략에 비하면은 민주당은 좀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뭐 지금 전병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에서 숙식하는 정도입니다. 뭐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런 긴장감을 느끼는 그 밀도가 뭐 전병헌 대표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냥 전병헌 김한길 두 사람만 그렇게 뭐 가시적인 투쟁을 할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기자들의 또 전언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네. 이영석 논설위원의 칼럼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경향신문 사면을 보면 말이죠. 2006년 야당 일당시에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요. 또 이런 검찰의 수사권 지휘를 강화하도록 하고 또 국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고 뭐 당연히 정당과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국정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권과 또 독립성이 보장된 정보감찰관 제도 신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나라당이 내놓았던 지금의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그런 국정원 개혁안이었습니다. 예. 2006년에 내놨습니다. 야당 때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국정원 개혁안하고 뭐 토시 하나 거의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냥 민주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 개정안을 그대로 갖다 만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006년에 당시 새누리당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은 민주당이 안 받아들여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지금 북한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도리어 색깔론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당이 되니까 입장이 달라지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 이 개혁안 자체의 내용이 뭐 같고 틀리고 뭐 조금 틀린 부분이 있겠죠. 뭐 수사권 같은 부분도 좀 달라 보이고. 네, 뭐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7년 전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입장이 바뀐 것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이 알아서 개혁하도록 해라. 뭐 외부에서 자꾸 개혁하려고 하느냐. 이게 새누리당 지금 입장 아닙니까? 네. 2006년에는 무슨 소리냐. 천부당 만부당. 국정원은 자체 개혁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동아일보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 임모 씨, 여성 임모 씨 관련한 기사입니다. 예. 최근까지 거주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거 전세다. 수억 원대 전세라고 했죠. 수억 원대 전세다. 이렇게 이야기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말이죠.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 원짜리였습니다. 월세였습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는 법무부 감찰 관계자를 인용해서 임모 씨가 억대의 전세금을 주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 거액의 출처 과연 무엇이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동아일보가 취재해봤더니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 원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뭐 부동산 가치로 보면은 보증금 1억에 월세 290만 원이면 뭐 굉장히 비싼 거죠. 예. 수억 원대 전세로 전세에 해당하는 것이긴 맞는데 예. 조선일보가 전세라고 했던 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 그 뭉칫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렇죠. 혹시 최 총장이 아니겠느냐. 예. 뭐 그렇다면 재산 신고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예. 자, 조선일보의 그 기사를 뒤집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칼럼도 하나 주목됩니다. 황호택 논설 주간의 칼럼인데, 예. 뭐 동아일보의 그 얼마 전에 최영의 칼럼, 뭐 듣보 칼럼으로 또 아주 각광을 받았던 그런 최영의 칼럼에 뒤이어서 무슨 망언이 실렸나 봤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예. 최동욱 총장 최선을 다해서 DNA 검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임모 씨 모자가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그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그들 모자는 공인이 아니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가리거나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머니와 어린이의 의사에 반해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논지입니다. 상당히 좀 주목되는 부분인데, 네. 어제 제가 조선일보가 엉뚱한 주문을 최동욱 총장에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동욱 총장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임모 씨 고소 안 하냐? 예. 최동욱 총장.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빠른 길을 왜 돌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이런 엉뚱한 주문을 했을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 임모 씨와 최동욱 총장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게. 임모 씨하고 최동욱 총장은 같은 입장입니다. 그 아이는 최동욱의 아이가 아니다. 라는 네. 점에서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 DNA 검사는 꼭 해야 돼요.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두 사람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불리해지거든요. DNA 검사를 안 하고도 판명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거기서 열리는 건데, 근데 지금 두 사람은 같은 입장이고 조선일보하고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동욱 임모 씨하고 한 팀이고 조선일보하고 한 팀, 이런 식으로. 네. 입장 차이로 예, 본다면은. 자, 그런데 이 3개월 안으로 민사소송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개월 안에 DNA 검사를 안 하면은 조선일보는 대단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로서는 어떻게든 이 DNA 검사를 성사를 시켜야 될. 글쎄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예. 조선일보가 정말로 DNA 검사를 원할까요? 자신의 보도를 확신할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을까? 역시 우리 김용민 PD는 염세주의자가 아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야 네. 나가고 최동욱 총장이 뭔가 좀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듯한 인상을 네. 강조하는 것. 그것이 조선일보가 노리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닌가. 네. 만약에 DNA 검사를 하게 된다면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 기사를 쓴 당사자는 혹시 모르겠지만 네. 조선일보의 상당수 기자들은 예. 자신 회사에서 내놓은 특종이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네. 상당히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오보이면 어떡하나 예. 이런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드러나서 그게 오보인 상황 또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죠. DNA 결과도 안 나온 상황에서 오보로 단정될 수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간단 말이죠. 지금 상황이. 그건 이제 재판을 해봐야 되니까 제가 볼 때 명예훼손 고소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예. 최동욱 총장이 뭔가 소극적이고 뭔가 숨기는 것이 있지 않냐라는 이른바 변죽을 울리는 전술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셨군요. 저는 글쎄 염세주의자가 아닌 면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이 보도 과정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다. 네. 확실하다. 이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냥 거기를 믿고 질렀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답을 아는데 그 답에 이르는 과정까지 굉장히 논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느냐, 불법적으로 취득한 거 아니냐, 네. 온갖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조선일보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런 온갖 의혹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DNA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될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이 염려가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접점을 찾기는 힘들고요. 예. 우리가 토론을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뉴스 끝나고 한번 제대로 토론을 해봅시다. 자, 이 동아일보 칼럼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관련한 기사가 한겨레 구면에 실렸습니다. 예. KT가 동아일보 종편 채널A의 지분 30억 원어치를 동아일보 간부의 누나가 대표인 업체로부터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자, 최민희 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인데, 자, 결국 이제 채널A도 일종의 방송으로서, 뉴스할 수 있는 방송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결국 방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지분 관계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이 투명하게 이거를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승인 과정에서 이런 지분의 이동, 변동에 있어서 수상적인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최민희 의원이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 자, 주목됩니다. 자, 그런데 동아일보 간부가 누구냐? 봤더니, 유리창호 공사업체 모테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인 김모 씨. 네. 이분의 남매 사이인 그런 동아일보 간부인데, 김광현 씨라고 합니다. 김광현 씨는, 채널A에 소속돼 있고요. 이 김광현의 탕탕평평을 진행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광현의 탕탕평평이란 프로그램에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돼 있다. 예.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보도했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김광현 씨가 얽혀 있는 그런 말하자면 지분, 수상적인 그런 이동 과정이 오늘 한겨레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 채널A의 지분 이동이 잦고 뭔가 좀 불투명한 것이 그런 의혹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동아일보 종편에다가 손쉽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가차명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좀 투명치 않은 그런 지분 흐름이 포착되는 거는 투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가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제가 그런 노래가 있는데요. 이소라의 제발입니다. 예, 제발. 어떤 의미에서 골랐습니까? 제발 DNA 검사를 해달라. 이런 어느 언론사의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제 귀엔 자꾸 들립니다. 왜 이럴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지금까지 5권짜리 소설은 냈는데 6권짜리가 처음 낸 거 없고 지난 3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신고하고 제 자신의 결론 이렇게 무슨 마무리 짓고 싶은 생각에서 소설 길 없는 길을 낼 당시 소설가 최인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침샘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던 최인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유작 중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겨울나그네, 2번 별들의 고향, 3번 상도, 4번 숲은 잠들지 않는다.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맞춘 분 3분을 골라 기념 음반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这建议当前系列아주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합니다. 황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이 일본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했군요. 미국 정부가 일본 식품의 방사성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늘렸습니다. 예. 어제 일본 농림수산성이 밝힌 내용인데요. 미국이 지난 9일에 일본 내 출하 제한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기존의 8개 현에서 14개 현으로 늘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일부 어패류하고 성게에 대해서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도 같이 첨부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농림수산성은 일본에서도 출하를 못하게 한 품목인데 그거를 미국이 수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별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9일에 있었던 조치를 16일이 지나서야 발표한 것, 이것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전에 한국의 수입 금지 확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항의했었다가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성 홈페이지에다가 살짝 게재하고 만 것, 이것은 사실상의 은폐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모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 정부는 8개 현 수입 금지 상태고 이달부터 예. 네, 미국은 14개 현으로 늘렸다는 소식이군요. 예. 자, 미국 공화당 의원이 무려 21시간 19분 동안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예. 이것을 막기 위해서 21시간 19분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상원에서 마라톤 연설을 했습니다.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 출신의 상원의원인데요. 예. 다음번 공화당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오바마 케어 예산을 빼고 예산을 통과시켰고 그거를 상원으로 보냈는데 예.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원이 오바마 케어 예산 그걸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크루즈 의원이 나홀로 시위를 한 겁니다. 네.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한 건데요. 필리버스터는 원래 시간 제한이 없는 건데 이번에는 미리 합의된 포기할 시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까지 연설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더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예. 예. 필리버스터 최고 기록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1957년에 네. 톰 서몬드라는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은 그 최고 기록에서 한 3시간 정도 못 미치는 시간 동안 한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 2008년도 해고당할 당시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7시간을 진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7시간 하고 며칠 동안 알았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이 사람들 화장실도 가면 안 되니까 21시간 동안 이번에도 화장실에 안 갔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네. 자, 다시 논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부분을 반대를 하는 겁니까? 크루즈 의원은 티파티라는 미국의 유명한 극우단체 소속의 의원이라서 네. 이 오바마 케어 같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강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공화당이 계속 오바마 케어를 뺀 예산안을 고집할 경우에 예산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연방정부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공화당이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도 이렇게 크루즈 의원 같은 강경한 입장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미국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데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네,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상원은 다수당인 민주당 뜻대로 오바마 케어 예산을 다시 넣은 예산안을 늦어도 28일까지는 통과시킬 예정이고요. 그걸 다시 하원으로 넘길 건데 하원이 그걸 그대로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오바마 케어 예산을 다시 빼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늦어지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를 맞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 기싸움 또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뉴욕타임스 칼럼에다가 공화당은 미친 정당이다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테드 크루즈 의원 같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연설하는 이런 광적인 모습이 국민 여론에 과연 좋은 인상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네. 광적인 모습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제 불법이다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필리버스터는 공식적으로는 인정이 되는 거죠? 예. 네. 자,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강진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군요. 그저께 낮에 파키스탄 남서부의 아와란이라는 지역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이맘때까지만 해도 거기가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서 사망자가 30-40명 정도다라는 기사가 났었는데 이게 구조 작업이 점차 진행되면서 사망자가 327명으로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예. 인구가 드문 지역이긴 하지만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진흙집에서 살고 있는 곳이라서 그 흙집 수백 채가 무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었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집 아래에 깔려 있어서 희생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2005년 대지진으로 8만 명가량이 사망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사망자 수가 많이 적지만 그래도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이번 지진으로 섬이 하나 생겼다 이런 보도도 있더군요. 예, 이번 지진 후에 파키스탄 남부의 과다르라는 항구 도시 앞바다에 네. 섬처럼 보이는 땅덩어리가 수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높이가 9m, 또 길이는 100m 정도 되는데요. 지진의 영향으로 지표면이 솟아올랐다라는 설명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진흙과 모래가 분출되면서 진흙 화산 현상이라는 게 나왔고 네. 곧 없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1968년에도 지진 후에 이런 섬이 나타났다가 1년 만에 사라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월가의 큰 손이 북한에 투자를 하라 이런 권유를 했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퀀텀 펀드의 짐 로저스 회장, 미국 월가의 아주 대표적인 큰손인데요. 미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익을 거둘 신흥시장으로 북한을 꼽고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네. 로저스 회장은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된다면 미얀마나 북한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아시아 나라들에서 보기 드문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워낙 투자 감각이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 해외 경제 매체들이 이 발언을 주목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짐 로저스가 북한이 붕괴할 경우에 북한 동전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금화를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번 발언도 그런 북한 붕괴론의 맥락에서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요즘 민주화와 개방을 하고 있는 미얀마하고 같이 묶은 것을 보면 붕괴론이 아닌 다른 의미로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발언의 근거가 뭔지 좀 추가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국과 만남을 또 갖기로 했다는군요. 육자회담 북한 쪽 수석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하고 미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냈던 스티븐 보주어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참가하는 북한과 미국의 반관반민회의 1.5트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반관반민회의가 독일 베를린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한 주 간격으로 연속으로 열립니다. 북한에서는 리용호 부상 외에도 최선희 미국국 부국장 그리고 장일훈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가 두 회의에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반관 반민이라고 하셨는데 북한 쪽에서는 다 관 소속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 관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미국은 과거에는 관에 있다가 지금은 민간이 된 사람들만 참석합니다. 예. 보주어스 말고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의 주역이었던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또 다른 주역이었던 조엘 위트라는 사람, 또 CIA하고 국무부에서 최고의 북한 분석관이었던 밥 칼린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바마 정부가 북한의 행동이 우선 있고 나서야 대화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직 관리들을 내보내지 않았고 그래서 북한은 관이 나오고 반면에 미국은 민이 나오는 이상한 반관-반민 회의가 됐는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대화하고 대체로 미국 민주당 쪽 사람들이라서 진지한 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북핵 관련 기사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으로 읽어야 될까요? 예, 안 좋은 소식하고 또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 이런 것들이 동시에 나오면서 북한 핵 문제가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영변 오메가2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는 조짐이 있다라는 기사가 지난주에 있었고요.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을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라는 추정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중국 쪽 전문가의 말이 기사화가 됐는데요. 반대로 중국에서 열렸던 반관-반민회의라든지 또 앞서 소개해드렸던 베를린, 런던 이런 회의들은 그나마 대화의 끈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예. 분위기상으로 보면 앞으로 뭔가 좀 진척이 있겠다는 기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북미 양국 정부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은 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의 사전과 상식의 사전은 달랐다. 우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저 박근혜 경제민주화와 복지 그리고 일자리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국민 행복의 첫 걸음입니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재벌개혁 의지는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 기업 집단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 재벌개혁 공약은 제외됐습니다. 우리 헌법의 규범 내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국민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가 빠진 경제민주화 공약.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로 박근혜 사전에서는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과 무관했다. 다음은 정부. 국가 책임 보육 체제를 구축하고 5살까지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맞춤형 무상 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야죠, 무상 보육. 그러면은 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정부도 포함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공약을 할 때 아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약속은 자기가 하고 의무는 지방정부의 수장인 박원순도 나눠 갖는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박근혜. 박근혜 사전에서는 정부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뜻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모든 어르신. 월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노년층에게 모두 월 20만 원을 주겠다는 기초연금제 도입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이 공약은 힘든 거고요. 모든 노인한테 월 20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의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3%에게 20만 원이 지급되며 박근혜 사전에서는 모든 어르신은 100%의 노인이 아닌 60%의 노인을 뜻하는 것이었다. 박근혜의 사전과 상식의 사전은 달랐다. 너무나 많이.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이른바 뉴라이트 교과서의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와중에 대통령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로 이렇게 평가되는 국사편찬위원장의 그러한 임무를 내정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역사교실이라는 모임에 수십 명씩 몰려서 역사 왜곡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역사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역사가 도난당할 판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역사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노종면 아나운서 고생이 많죠. 예. 지금 홍콩에 계시다고요? 예. 홍콩에서 지금 공항 출발하기 전에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공항이시군요. 자, 안 그래도 여야 갈등의 골이 깊은 마당에 그 국사편찬위원장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그 유영익 내정자가 만약에 그 부적절한 인사라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 뉴라이트 대부라고 그러는데요, 이분을. 네. 일각에서 뉴라이트 두목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 역사를 이제 왜곡시켜 왔던 아주 최천병의 역할을 했던 분인데요. 1948년 그 건국절 주창을 가장 앞장서서 하신 분입니다. 예. 역사계 비난을 그냥 한 몸으로 받았던 분이신데요.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네.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건국절 주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의 사고가 굉장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 그 친일인명 사전 편찬을 또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경비 지원하는 것을 또 온몸으로 반대를 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네. 세 번째로 이분의 사고방식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것이 대한민국 현대화, 근대화 도움이 되었다. 네. 라면서 일본 식민지 지배를 이제 미화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친일 독재를 친형하신 분을 수용하기 어렵죠. 이것은 어떤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의 문제죠. 이건 네. 상식적으로 이거는 수용하기 어려운 분이 이번에 내정이 된 네. 거죠. 근데 이런 분을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정을 했어요. 그것도 교과서 왜곡 문제가 이제 한창 첨예하게 불거지고 있는 마당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가만 보면요. 네. 우리 야당이나 일부에서 그 장관을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대단히 그 초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것은 저는 그 서남수 장관은 장관으로서 어쩔 수 없는 총대만 진 거죠. 네. 실질적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역사관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봐요.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거는 그 지시였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뉴라이트 교과서 논란의 아주 원조 두목격인 분이 유영익 교수인데 네. 이분을 박근혜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고, 따라서 유영익 교수의 작품은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관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친일 또 독재 찬양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으니까 국민들은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바로 대통령에 대한 또 현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현 정부가 아주 오만에 찬 헛바지를 한 것인지 네. 아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 유영익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6월에 내정설이 있어서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뭐 한번 꺼냈다가 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왜 다시 꺼냈을까요? 이건 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역사 신념이니까는요. 네. 잠시 국민이 꺼냈다가 역사학계나 국민적 저항이 이거 만만치 않으니까 여름 동안 어느 정도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꺼내고 이 현 정국이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 이후에 이상하게 깎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적 여론조사가 좀 좋게 나오니까 네. 자신감을 가진 거죠. 이 자신감은 결국에는 오만이거든요. 그러면 정권의 오만 속에 이러한 국사편찬위원장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분을 내정하는 거 이런 흐름하고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자, 민주당이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응하는 대책위를 지난 10일에 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저도 있어요. 예,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요? 기자회견 했고요. 네. 그저께 어제 이제 모여서 저희들 대책회의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예. 저희 민주당이 좀 선명성을 좀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국사편찬위원회 건 같은 경우에 성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반대한다는 말만 그치지 말고, 예. 우리 유기용 위원장께서는 아주 그 명문대 사학을 전공하신 이 문제에 대한 아주 정통 지식인 출신의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간사고. 예. 네. 제가 이제 오늘 정도에 가서 유기용 간사님께 간사께서 온몸으로 저항하는 것을 선명하게 좀 먼저 보여줘라. 예. 응? 간사께서 이제 삭발하면 그분이 모양새가 좀 예뻐요. 삭발하고 예. 단식을 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좀 일으켜 줘라. 네. 응? 그래서 유간사가 단식하고 삭발하면은 다른 우리 교과위 위원들도 네. 특히 유원회 의원님 같은 경우 굉장히 미인이지 않습니까? 키도 굉장히 110 가까이 돼요. 이분 정도가 삭발하면은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에?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이 오만의 물결을 거꾸로 국사교과서 국사편찬위원장 이 저항을 통해서 야당의 선명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아주 분명한 계기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의원님 말씀은 유기용 간사와 그다음에 유은혜 의원께 삭발과 단식을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은 저는 이 국면 전환에도 저는 크게 도움이 되고 특히 국사편찬위원장 이것을 예. 저는 국민들과 함께 막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야당이 자꾸 말로만 우리들끼리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는 국민들 동력이 모아지지 않거든요. 야당이 네.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는 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국민들에게 진정성과 감동을 보여줘야 돼요. 네. 과거에 우리 노정면 우리 앵커 시절에 저항하면서 머리 깎고 그러셨죠?
저는 그런 게 아깝네 그때. 예, 단식만 하셨나요? 단식과 삭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버티다가 못 버틴 거 아니겠어요. 그냥 농담이고. 예. 하여튼 뭔가 던지고 헌신하는 다 비우는 그러한 선명한 투쟁 속에서 국민들이 다시 채워주고 힘을 모아주시거든요. 네. 뭐 선명성 말로만 반대하고 뭐 그런 거는 저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못 줄 거라고 봐요. 예, 뭐 행동이 필요하고 선명성이 강조돼야 된다는 점은 상당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그 당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야 뭐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방송인데 방송을 통해서 동료 의원들께 삭발 또는 단식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힘든 투쟁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희들이 이걸 막겠다고 나섰으면은 막을 때까지 싸워야죠. 막는 신용하다가 주저주저 하면서 또 물러서고 그러한 반복이 지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와 선명성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싸우지 않으려면 아예 안 싸우든지 싸우려고 그러면 끝장을 봐야지. 그래야지 저는 이 박근혜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삭발이나 삭발이나 단식이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지 표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상징 의지 표현은 아니죠. 가장 절실한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근데 저는 이제 이 역사 전공도 아니고 유경원에 비해서 역사적인 그런 인식이나 지식이 짧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국사편찬위원장 임명 반대하면서 머리 깎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저거 쇼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유경호님은 정말 그 진정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통이 예뻐요. 그래서 가을 정도에 머리 깎으시고 모자 하나 쓰고 다니시고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저게 정말 국회의원이 저렇게 할 정도로 국회에서 가장 그 역사적 식견에 뛰어난 분이 저렇게 머리를 깎아준다면은 이게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걸 국민들에게 딱 간접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머리 모양이 예뻐서 권유한다는 말씀은 농담으로 듣겠습니다. 머리 모양도 중요하죠. 예,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 보면은 역사 문제 요즘 꽤 매달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무성 의원이 주도하는 근현대 역사 교실이라는 모임 아시죠? 예, 언론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 이 모임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사를 이제 정치 색깔론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좌파와 역사 전쟁을 벌이겠다고 하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친일과 독재 후예와의 역사 전쟁을 저희들은 또 피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가령 제가 이제 최근에 경복궁 경의로에 가시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지은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이 정자는 이승만 대통령 취미가 낚시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경복궁 안에 낚시터 정자를 지었던 것이거든요. 1959년에.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역사를 바로 세우자. 친일은 좀 그렇지만은 그 독재 이승만 대통령의 지은 그런 역사적 유산을 철거하자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들은 저쪽 분들이 좌파와의 전쟁 역사 전쟁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친일 독재 후예들과의 역사 전쟁을 저희들은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 친일 독재 후예들과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뭐 뉴라이트 학계 교과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뭐 역사교실 모임 등의 활동을 하고 또 이런 흐름을 보수 언론이 지지 강화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좀 조직적인 흐름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분명하죠. 분명하고 이제 중창력은 박정희 찬양, 네. 대한민국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박정희를 포지셔닝하는데 중창력을 삼고 있을 거예요. 이걸 용납할 수는 없죠. 그러나 야당의 힘으로는 어렵죠. 제가 아까 유경호님께 어떤 투쟁 방식을 방송으로 통해서 전해드린 것도 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국민들과 함께 하면은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저희 국회 내에서 야당이 성명서만 내고 말로만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런 거 가지고는 그냥 말로서 그칠 겁니다. 지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아서.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국민들 공분과 국민들 지지를 얻을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관건이라 보고 있어요. 예. 자, 이 역사를 지키거나 또 되찾는 일, 뭐 이것과 맥이 다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여야 불문하고 반길 만한 일이었죠. 문정왕후 어보. 안민석 네. 의원께서 상당한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대한 역할을 한 건 아니고, 해문 스님이라는 분이, 이분의 아주 신통한 법력이 계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2011년에 미국 메릴랜드 국가기록원에서 있는 아델리아 홀 레코드를 발견을 해요. 예. 이것은 어느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한 것인데 따질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해문 스님의 법력이 통했다고밖에 저는 보지 않는데, 이 기록에 쓰여 있는 것이 어보가 6.25 때 미군이 약탈한 것이다. 네. 국가기록원, 미국의 국가기록원을 뒤져서 스님이 이제 발견하는 것, 기적적인 거죠. 또 다른 기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가 2차 협상이고, 이제 7월 달에 처음으로 협상을 위해서 미국 라크마 박물관을 방문을 해서, 예. 실랑이를 한 1시간 반 동안 벌려요. 그 실랑이의 핵심은, 라크마 측에서는 어보 이것이 문정왕후 어보인지 또 네. 종묘에 있었던 것인지 그걸 입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인 팩트를 입증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90분 동안 아주 실랑이를 팽팽하게 벌렸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좋다. 우리가 모든 당신들이 요구하는 입증 자료를 찾아서 9월 달에 다시 오겠다. 예. 자리를 일어서는 순간 저희들이 어보의 아주 희미하게 적혀있는 문구 하나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정말 기적 같은 발견이었는데, 그 희미한 문구를 한자로 이렇게 쫙 적혀 있는데, 한자를 쓰는 묵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얇은 묵지 속에 희미하게 적혀 있는 한자 6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그 내용이 바로 육실대왕대비라는 그 한자 적혀 있는 거를 아주 기적적으로 발견하게 돼요. 그것도 해문 스님께서 발견하셨나요? 제가 먼저 했죠. 육실대왕 대비. 네. 네, 저는 한자를 발견을 하고 해문 스님은 그 의미를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죠. 박물관 측하고. 네. 육실이라는 것이 종묘의 중종과 문정왕후를 묘신 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보에 적혀 있으니까 미국 박물관 측이 정말 한 3분 정도를 말문을 잃었어요. 네. 그분들 깜짝 놀라서.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지난 7월 달에 네. 저는 이 어부 반환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미군이 6.25 때 훔쳐온 것이고, 그리고 그 어부가 종묘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미국 측에서 이것을 계속 더 끌어봤자 사실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조건 없는 반환을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환수를 받을 때는 뭐 장기 임대 방식도 있고 네. 또 뭐 기증하는 방식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는 환수를 이제 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두 차례의 기적과 같은 그런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뭐 특히 뜻 있는 국민들의 성원이 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정왕후 어보가 이제 국내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이미? 아닙니다. 이제 이번 주에 예. 그 문화재청하고 미국 그 총영사관하고 저하고 해문 그 사인이 그 한수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LA 총영사관 측에서 그 라크마 박물관 측과 한수 일정을 지금 조절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뭐 빠르면은 10월 내로 아무튼 가을은 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이 기회에 문화재 반환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국민적인 그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좀 이벤트도 몇 가지 준비하고 특히 뭐 순회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평양 전시를 저희들이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협상 막판에 북측에서 북한이 환수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줘서 네. 미국이 볼 때 이것이 뭐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이 환수를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압박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막판의 노력에 대한 좀 답례로서라도 네. 이 평양에서 북한이 함께 찾아야 될 외교한 좀 여보세요? 예. 예. 자, 지금 홍콩에서 휴대전화로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이 잠깐 고르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정왕후 어보가 어떤 가치를 지닌 문화재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보는 이제 왕실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이고요. 네. 국가 신물이에요. 네. 그래서 어보를 만진 자는 손목을 자르고 어보를 본 자는 눈알을 뺀다는 그러한 정도의 신물인데, 네. 대한민국 역사 정체성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왕과 왕비의 이제 이 어보는 그 사후에 그 왕실 권위를 이제 권위의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당대 최고의 장인으로 하여금 만들고, 네.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문정왕후 어보가 이제 종묘 6실에 이제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네. 대개는 금박을 씌우든지 아니면 은이나 구리, 옥 같은 재료를 만드는데 문정왕후 어보는 문정왕후가 이제 그 문정, 인종, 명종 3대 정종, 인종, 명종 3대 걸쳐서 나름대로 그 당시 당대 권력을 행사했던 왕후인데 이 문정왕후 어보는 금으로 만들어진 금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치가 있고 무엇보다도 단순한 뭐 어떤 금보라는 의미를 넘어서 미국으로 뺏긴 우리 민족의 혼을 되찾아왔다는 그런 역사적 가치가 이번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정왕후는 중종의 계비였고 그리고 또 명종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정왕후 어보를 국보급이라고 평가들을 하더군요. 그렇죠. 네. 네. 대한민국 어떤 조선시대 역사를 통해서 아마 가장 그 권력을 행사했던 그 왕후였고 특히 당시에 유교 전통 사회에서 왕실은 더욱더 유교에 대한 그 인연이 강했던 그 왕실에서 예, 문정왕후가 불교 부흥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당시로서는 대단히 어떤 개혁적인 정책이었고 발상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이것은 뭐 단순한 문화재 반환의 의미가 아니라 한국전쟁 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우방이었던 미군에 의해서 도난당했던 어보라는 점. 그리고 이 어보가 그 당시에 46개나 도난을 당했는데 아직 여전히 40여 개가 행방불명이라 그래요. 네, 이게 시작이죠. 아마 네, 대부분 다
아마 미군 측이 약탈을 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아마 집안의 장롱이나 네. 공개되지 않은 곳에 지금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요번 계기로 해서 기증이 자발적으로 이제 헌납이 되거나 기증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6.25 때 참전했던 미군들이 이제 나이상 80이 넘어서 이제 돌아가실 나이들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외신 월스트리트 신문에서도 이 기사가 나왔고 외신들 통해서 기사가 나면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수상하고 있던 분들이 자발적으로 헌납할 거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압수를 당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미군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환 이런 내용들이 요즘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공안몰이가 진행되고 또 이른바 역사에 대한 왜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미군 약탈 문화재 반환 교과서에 실리기는 좀 어렵겠군요. 그거야 우리 학생들 말로 말밥이죠. 말밥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저 잘 모릅니다. 당근이란 말이에요, 당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말밥입니다. 네. 자, 오늘 먼 곳에서 이렇게 아침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 들어서 가장 쌀쌀한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전국적으로 한 4도에서 9도가량 뚝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문산 지방이 무려 7.8도, 서울도 13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밤새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2.9도, 광주 13.8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3도, 광주와 대구 25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서 가을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위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최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혼의 아들 의혹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최 총장을 향해 임모 여인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가 더 쉬운 길인데 왜 애둘러 가냐며 변죽을 울렸습니다. 최 총장이 택한 정정보도 청구와 조선일보가 쉬운 길이라고 말한 명예훼손 고소, 법률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최강욱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이시네요. 예. 네. 자, 최 총장이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은 언제쯤 공판이 시작될까요?
글쎄, 소장이 접수됐으니까 이제 통상에 의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그래도 한 달 정도 이상은 좀 기다려야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총장이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럼요. 대리인이 있으니까요. 네. 뭐 증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 본인 신문을 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아. 예. 자, 이 최 총장이 그 혼의 아들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얘기한 어린이가 나의 혼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선일보가 혼의 아들이 맞다 이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지 청취자들께서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법률적으로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는데요. 원래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 기사가 잘못됐으니 바로잡아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진실이 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혼외자가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 이걸 단정적으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없다라는 입증을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좀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런 사실을 부인한 쪽에서는 그 신빙성을 탄핵하면 된다.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 그럼 조선일보의 입증 책임이 있군요. 자신의 그렇죠. 보도가 맞다는. 네. 예, 원칙적으로 조선일보가 입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재판부가 볼 때 그 혼의 아들이 실제로 맞냐 틀리냐 이 문제와 무관하게요. 그 혼의 아들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럼 최 총장이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겁니까? 물론이죠. 당연히 정정 보도를 명하게 되겠죠. 네. 자,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아무래도 유전자 검사일 텐데요. 예. 만약 임모 여인 측에서 동의를 하게 된다면 예. 어떤 절차를 밟게 되죠? 그 유전자 감식을 하는 업체도 있고 기관도 있고 있죠. 네. 이제 그쪽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요. 네. 양자가 합의를 해서 한 2군데 정도의 유전자 감식 기관의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법원에다가 유전자 검식을 할 기관을 선정해달라 해서 그쪽에서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뭐 국가수라든가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뭐 법원이 명하게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네.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유전자 감식 업체가 많기 때문에. 네. 예. 게다가 이게 뭐 정권과의 어떤 권력 다툼 또는 무슨 다툼 이런 갈등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맡기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임모 여인 측에서 만약에 거부를 한다면 재판부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전혀 수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무슨 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진실을 밝히는데 이제 당사자가 협조해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안 되면요. 예. 재판부는 주로 어떤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가 혼외자라는 점을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었기 때문에요. 예.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얼마나 취재를 해서 그런 보도를 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단서나 증거 혹은 뭐 제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이 보도의 근거조차도 상실하게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선일보 보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됐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마당에 조선일보가 이 정보의 취득 과정, 정보가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취득 과정을 밝혀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문제가 있죠. 뭐 취재원 보호라든가 취재 기법상 통상은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앵커께서 뭐 기자 출신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언론 보도는 원칙이 그 진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야 되고요. 네. 그렇죠? 그게 기본이고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고 꼼꼼히 취재했느냐를 일단 입증을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지게 된다면은 언론으로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또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실이 공익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취재진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 했는지 그리고 네.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지 이걸 입증해야 되는데 네. 지금 무슨 뭐 학적부의 기재나 그다음에 혈액형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네. 그렇다면은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입수됐고
그런 걸 실제로 그러면 언론사가 확인했는지 그리고 본인들한테는 왜 확인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청와대가 물론 이전부터 불법 사찰을 해왔다는 그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 보도 이후에 정상적인 합법적인 감찰을 했다. 그 과정에서 혈액형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소송 과정에서 청와대의 그 혈액형 확인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증인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지요?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의 선택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취재를 한쪽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취재원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것이 본인들이 얼마나 그 소위 소송상에서 이제 패소 위험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그런 선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조선일보 측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할 적에 그런 혈액형에 관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시할 건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최 총장 측에서 청와대의 혈액형 확인 과정을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증인 채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어떤 증인을 지목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사실을 이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뭐 입증해야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조선일보 쪽에서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고 혈액형을 확인했다 이렇게 증인을 신청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무래도 좀 이례적인 경우겠죠. 자,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그 명예훼손 고소, 형사 고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 최 총장이 만약에 원한다면 고소를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뭐 고소하겠다고 하면 뭐 무고죄도 있으니까요. 뭐 하면 할 수는 있는 건데 이거는 애초에 형사사건으로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것만으로 명예훼손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또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금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뭐 우리 아빠가 총장이 됐다라고 말했다라는 소문이 있다. 그다음에 뭐 학적부에 최동욱 씨가 아버지라고 올라가 있다는 기록이 있다고 선생님한테 들었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을 한 주체가 그 불명하고요. 그다음에 굳이 그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그 여자분이 여러 사람에게 아이 아빠가 최동욱 씨다라는 허위 사실을 발설했을 때 그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사실로 확인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적시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연성이기 때문에요.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들은 뭐 소위 말해서 떠들고 다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서 뭐 최 총장이 왜 고소를 하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뭐 검경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규명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는 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 엄마 측에서 왜 내가 무슨 사생활을 난 것처럼 이렇게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명예를 훼손 당하게 하느냐 이렇게 고소를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면 조선일보가 최 총장한테 임모 여인을 고소하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면 임모 여인한테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를 해봐라. 우리를 고소해봐라. 한번 따져보자. 이래야 되는 거군요. 그게 법리적으로는 더 맞습니다. 지금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맞는 말인가요? 그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훈시 규정이라 그래가지고 꼭 자기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다 이렇게. 그러면 뭐 사안이 중하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겠군요. 그 3개월이라는 시점의 기점은 언제입니까? 소장이 접수된 때부터입니다. 자,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BC 박문진 이사시죠? 요즘 MBC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뭐 뉴스나 이런 거에서 보시는 바처럼 별반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과거 김재철 사장 시대의 인물들이 거의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직 되기는 요원한 것 같습니다. 그 김종국 사장으로 사장 교체된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뭐 회직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인 움직임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이 보고되거나 감지된 바가 없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정기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질책하기도 하고 사장도 솔직히 시사나 보도 부분에서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뭐 자꾸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 예. 그 해고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요? 예, 그거는 제가 관여하지 않는 소송이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것도 아마 양자 간의 공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노사 갈등 문제는 그렇고, 네. MBC의 경영 상태는 어떻든가요? 경영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아직 연말 결산으로 드러난 바는 없고요. 네. 그리고 뚜렷하게 무슨 어떤 획기적인 그 발상의 전환이나 새로운 아이템의 발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영상의 어떤 뚜렷한 성과를 올린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영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럼요. 기본적으로 MBC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과점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손해를 보기도 어려운 구조죠, 사실은. 제가 이거 여쭤보는 게 어제 KBS가 경영이 매우 악화됐다며, 예, 간부들 임금을 일부 반납한다 이런 것을 자사뉴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MBC나 KBS나 경영 환경 그다음에 결과 이것들이 이제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는데 그렇죠. 환경은 비슷하죠. 그런데 MBC는 그 국내 영업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해외 콘텐츠 판매 수익이 의외로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 같은 것들이 한류 붐을 타고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그걸 좀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BS의 그런 조치가 혹시 수신료 올려달라는 그런 압박용인지 아닌지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 네. 예. 자, 오늘 이른 시간에 길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강욱 변호사였습니다. 애너그램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정치 풍자를 시도하는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의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겨있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내정자의 이승만 찬양 발언을 애너그램 상자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근현대사를 왜곡해 논란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편찬위원장에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유영익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그가 어떤 인사인지를 잘 보여주는 짧은 발언 한 토막을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마일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이스마일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자, 이승만은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그가 이승만 예탄론자임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애너그램 상자에 넣어서 음절을 배열해 봤더니 발언자의 정체를 알려주는 듯한 문장이 탄생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왕, 거세하고 맞먹는 이승만 같은 그런 인종의 DNA를 가졌던 그대. 요음을 왕을 거세하고 맞먹는 이 문구는 독재자의 느낌을 살리는 문구죠.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이승만 같은 그런 인종의 DNA를 가졌던 그대. 여기서 그대는 유영익 내정자일까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 요물. 원래 발언과 애너그램 문장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이스마일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이스마일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DNA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왕, 거세하고 맞먹는 이승만 같은 그런 인종의 DNA를 가졌던 그대. 요음을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시의적절하면서도 볼만한 영화를 골라서 흔들어드리는 최광희의 영화 쉐킷 시간입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 씨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제목부터 특이합니다. 네네. 개몽 영화라는 작품인데요. 예. 개몽 영화. 누군가를 개몽하겠다고 만들어진 영화이겠죠. 그러니까 네. 제목을 개몽 영화라고 붙이는데, 개몽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 좀 고루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가 나에게 주는 개몽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동훈 감독이 연출한 2010년작입니다. 예. 독립영화예요. 보통 이제 독립영화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세요. 재미없다. 네. 지루하다. 뭔가 조금 촌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당연하죠. 돈이 없었으니까. 돈이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독립영화는 상업영화처럼 그렇게 화려할 수가 없죠. 그럼 개몽 영화도 지루하고 재미없고 촌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수작 독립영화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잘 만든 독립영화다. 그러니까 독립영화라고 하는 물리적인 한계 안에서 감독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고 혹은 들려주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굉장히 잘 보여줬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독립영화는 일단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업영화처럼 굉장한 볼거리나 스펙타클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 대신 그것을 관객들에게 자신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주 짜임새 있는 스토리, 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재치 있는 뭐 컨셉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개몽 영화는 정말 최근에 나온 독립영화 가운데 그야말로 발군의 스토리텔링, 이야기 솜씨를 이제 발휘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작품에 대한 네. 그 평가 부분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주제의식을 표현하는 방식, 짜임새 있는 구성 이런 부분은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사실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요즘에 역사 논쟁이 아주 뜨겁게 또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역사 논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곱씹어 볼 만한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역사라는 게 사실은 과거의 시간에 어떤 박제되어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 항상 현재의 시각에 의해서 재평가되고 또 계속 움직이는 게 어떻게 보면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혹은 그 역사적 국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우리의 현재 삶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은 이완용 같은 사람을 정당했다라고 평가를 하면요. 이를테면 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매국노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 사람을 정당했다라고 누군가가 평가하게 된다면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누군가, 지금 현재 누군가도 마찬가지로 크게 욕먹을 일이 없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를 성립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보다 보면 누군가가 아주 탐욕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 권력자가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꼭 그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역사가 두렵지 않느냐 이놈!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 인간이라는 게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말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했다시피, 후대에 의해서 또 평가되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면은, 당대에 굉장히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능지처참 당하는 걸 떠나가지고, 산소에 있는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부관참시라고 하죠. 예. 네. 한매회 같은 사람들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런 정도로 후대의 평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과거의 사건을 평가함으로써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지금의 역사 논쟁도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 개몽 영화는 그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직결된 또 우리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가족사 안에도 역사라는 것이 있다. 네. 그 한국 현대사의 어떤 굴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겪었던 일제시대라든가 또는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한국전쟁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지금의 우리 세대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아주 유려한 어떤 가족 서사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는 3대에 걸친 얘기입니다. 일제시대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 혹시 뭐 국사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 일제의 조선 농민 수탈에 앞장섰던 회사죠. 네. 친일 회사입니다. 예, 사실상 일본 회사죠. 그 회사에서 근무했던 정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정씨 집안의 1대가 되겠습니다. 예. 친일파죠. 그리고 2대는 이제 그의 아들입니다. 정학송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3대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정태선이라고 하는 정학송의 아들입니다. 네. 딸이에요. 예. 근데 이 3대에 걸친 이야기가 각각의 그들이 살았던 시대를 왔다 갔다 교차하면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정길만이라는 사람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그 일본을 도와서 그 농민들을 수탈하는 데 앞장서지만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 민족인데. 같은 이 동족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본 놈들을 위해서 착취해도 되겠나. 이런 약간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뭐, 일본이 앞으로도 쭉 우리를 지배할 텐데. 네. 사실 뭐, 일제시대 후반기에 친일로 돌아선 많은 그 지식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어차피 뭐, 일본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변절을 했겠죠. 그 정길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친일로 돈을 벌어서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저기 그 서교동에 2층 양옥집도 세우시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제 정학송이라는 인물입니다. 정길만의 아들이죠. 예. 영화는 1960년대 초반, 즉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 쿠데타가 있은 직후에 이제 정학송이 자신의 그 처가 될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시내 모 다방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을 옮겨갑니다. 네. 거기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정당화를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친일파이지만 그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죠. 하지만 다른 말로 요즘 친일파쯤인데 그때 친일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도 아버지의 서교동 2층 양옥집을 이어받아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거부하는 순간 그것조차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면 아버지의 치부도 물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정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낭만적인 데이트 끝에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정태선이라고 하는 딸을 낳고 그러면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민주화 시위 열풍이 드높았던 그때 당시에 그 정태선이 이제 10대 시절로 돌아갑니다. 10대 초반, 꼬마였던 시절로 돌아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학송이 이제는 나이 지긋한 아빠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 정학송이 처음에 데이트를 할 땐 굉장히 낭만적이고 사람이 아주 젠틀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카라얀을 칭송하고 카라얀을 굉장히 좋아해요. 클래식이라든가. 그래서 뭐 실크로드 이런 작품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또 즐겨보고 상당히 그 문화적으로 감수성이 충만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독재자로 굴리며 그러니까 뭐 와이프는 물론이고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엄격한데 또 한편으로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술이 취했다 하면은 또 아이들한테 막 학대를 하고. 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영화 속에서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딸인 정태선이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졸업사진 같은 걸 찍었는데 딸이 그 맨 가장자리에 딱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 사진을 보죠. 보더니만 태선이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만 막 혼냅니다. 왜 가운데 서지 않았냐. 예. 가운데 서라. 찌질한 놈들만 주변에 서는 거다. 너 항상 가운데 서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정학송에게 이어진 어떤 뭐랄까요 컴플렉스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또 이 정태선도 이제 아버지와의 트라우마, 어렸을 때 너무 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제 캐나다로 가서, 그러니까 조기 유학이죠. 가서 삽니다. 자기 남편은 이제 한국에서 그 오빠 밑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거다. 임종을 얼마 안 앞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제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아버지한테 들을 말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들을 말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와 핍박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워낙 강해서 그것에 대한 용서를 아버지에게 이제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예. 근데 뭐 아버지는 결국 그런 말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태선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이 집안의 마지막 그 후손으로서 이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과 부조리를 사실 한 몸에 다 안고 있는 희생자임과 동시에 이 집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DNA. 네. 예. 유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을 관통하고 있는 DNA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관객들에게 툭 질문처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 개몽 영화에 나오는 이 정씨 집안, 정씨 3대 집안에 내재되어 있는 DNA는 결국 이중성 혹은 위선 하나로 그 연장선에서 폭력성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개몽 영화라는 영화가 굉장히 독특한 게 보통 이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다룬 작품들이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근데 네. 이 개몽 영화는 친일파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현대사의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가해자의 입장이죠.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들 가족에게 숨어 있는 그늘 이것을 이제 들춰내면서 결국은 그 친일이라고 하는 행적이 조상들이 보여줬던 그 뭐랄까 위선적인 네. 그런 것이 결국은 그 당대의 같은 그 동족들에게 끼쳤던 폭력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다른 형식으로 이것이 유전되고 있다. 예. 라는 주제의식을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줄거리를 들어보면 네. 그 3대 마지막 세대인 그 정태선이라는 예. 그 딸, 그 예. 인물은 비록 이 친일파의 후손이긴 하지만 우리 세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아닌가. 예.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폭력성 그리고 네. 또 치부를 합리화하고 또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그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이중성 네네. 이런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근데 결국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정태선이라는 인물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습니까? 아니면은 고리를 끊게 됩니까? 아버지와의 고리를 끊었을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하죠. 예. 나는 아버지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네. 아버지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삶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태선이라는 인물도 결국엔 스스로 깨닫죠. 아, 자기도 똑같이 자기 남편한테 그러고 있다는 걸.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을 못했던 거예요. 의식을 못했는데 이 정태선이라는 인물도 여전히 아버지처럼 자기 남편에게 위선적 폭력을 가하고 있었던 거죠. 이를테면 어떤 에피소드들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굉장히 한심해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서 오빠 밑에서 오빠도 아버지를 고스란히 닮아가지고 굉장히 막 막말하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네. 너 왜 이렇게 한심하냐? 또 자기 이제 동생의 이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직원이니까 함부로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 약간 문약한 이 남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이제 태선아 나 그냥 거기로 같이 가서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면 당연히 왜 그래?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네. 좀 징징 좀 대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 무시해요. 자기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기는 캐나다에 애인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아버지한테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짓을 다른 방식으로 고스란히 자기 남편한테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자기 아내의 부정과 또 그 오빠의 폭력과 이런 것들에 시달린 나머지 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결국은 그것이 이어져 내려와서 누군가의 목숨줄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안의 모순은
정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기 친구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설치했어요. 네. 그런데 길만이 너무 친한 나머지 길만이가 친일파임을 알면서도 묘일 모시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잊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거는 그 친구만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의리겠죠.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배신하죠. 네. 친구가 발부를 하나요? 친구가 잡혔을 때 이자가 범인이다라고 스스로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살려주려고 했던 자신의 친구 독립운동가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배신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정치 집안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정서, 아까 제가 위선, 이중성 또는 폭력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걸 다 뭉뚱그려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는 결국은 배신이다. 네. 배신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일했던 할아버지가 상징했던 바대로 동족을 배신했던 친일파이고 또 그들의 자손들, 그 자손들이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배신하고 있고 네. 그 배신마저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기의 조상들의 역사를 또다시 미화하거나 정당화함으로써 두 번째 배신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작품이 바로 계몽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뭐 영화의 주제의식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극적인 재미도 상당할 것 같은데 네. 이 영화를 수작이라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영화라면은 영화다운 어떤 그 장치를 통해서 관객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영화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아까 말씀드린 서교동 2층 집, 양옥집이 등장하는데요. 네. 그 양옥집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공간이 결국은 정길만, 정학송, 정태선이 모두 살았던 곳입니다. 네. 근데 이 공간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카메라가 이 공간 안을 부유하면서 이 양옥집에 어떤 묻어있는 이 집안의 어떤 찌꺼기랄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시청각적으로 잘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나중에 뭐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영화의 내용을 전부 다 얘기해버린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화 매니아들은 또 영화 줄거리 다 알아도 네. 그 영화 재밌게 보십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영화가 구성이라든가 뭐 다른 이제 영화적인 요소가 네네. 재미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층 양옥집이 이제 비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태선이가 나중에 그 양옥집을 이제 처분하려고 그 집에 옵니다. 오는데 문이 안 열려요. 현관문이 밑에 그 위에 그 틀 자체가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네. 문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를 부릅니다. 그래서 수리하는 아저씨로 수리를 해달라. 문이 잘 안 열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저씨가 이거는 문만 바꿔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오빠는 그냥 문만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선이 아저씨 그냥 틀을 다 바꿔주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러니까 문만 바꾼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프레임 자체를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임시 방편으로 뭐 그만 잠깐씩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프레임, 역사를 인식하는 우리의 프레임, 이 가족사를 관통하고 있는 어떤 모순의 프레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바뀌는 게 없다라는 것을 이 정태선이 그 문 틀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영화 쉐킷이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계몽 영화였습니다. 영화평론가 최광익 씨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침샘암으로 투병 생활을 해왔던 소설가 최인호 선생이 세상을 떠났지요. 고인의 유작 가운데 아닌 것을 골라달라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4번 숲은 잠들지 않는다. 이 작품은 소설가 박범신 씨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뉴스바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오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